어,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내추럴 투스하고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서 이게 교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본그로스에 대한 거, 본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내추럴 투스하고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너무 당연하게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 자인치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 브레이킹 역할을 하잖아요. 업소버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뼈하고 다이렉트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교합력을 받으면은 반응이 틀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 주위에 심고 나서 그 대부분 이게 뼈가 이렇게 크리스탈 본 그 하방으로 한 1, 2mm가 녹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 바이오로드 위즈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임플란트 말고 그 자연치 주위에는 이렇게 진지발 존하고 어태치 진지발 존 사이에 이 페리온탈 포켓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1.5에서 2mm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똑같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 커넥션의 모빌리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뼈가 모빌리티 커넥션 있는 위치에서 1.5에서 2mm까지 놓고 이렇게 이 어버트먼트 커넥션이 리지드해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경우는 그 위로도 뼈들이 차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인치하고 좀 다른 점이고, 자인치는 무조건 CJ의 하방으로만 세멘툼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멘툼에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붙잖아요. 예, 그래서 세멘트는 하방으로밖에 그 본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6개 상하게 12분 브릿지 싱글로 한 거, 원 유니트로 한 거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램퍼드 교수인데 그 같은 대학에 린데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 군의관 할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30한 2, 3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비관적이어서 그분은 이게 한번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세멘툼이 노출되죠. 그러면 세멘툼이 파괴되거든요, 조직학적으로. 그래서 리어태치먼트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한 15년 후에 그 EAO를 갔었어요. 유로피안 그 아카데미 오브 오션 인터그레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갔다마는 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불량한 치아를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로 오히려 그 서포트를 만드니까 잔존 자진치도 잘 오래 살더라,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때만 해도 조금 제가 그래도 경력이 많이 쌓이지 않을 때라 좀 비난했어요, 린데 교수를. 막 빼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환자들이 씹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페리오 치료 한번 해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발치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인치하고 임플란트 차이고, 자인치는 이제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파괴되고 루즈닝 되고 그러면서 모빌리티가 있더라도 또 안 아픈 사람은 안 빼려고 들어요. 그럼 임플란트를 옆에 하잖아요. 그러면 컨택을 못 맞춰요. 그러면은 푸드 패킹 계속 되는데 뭐 환자분들은 빼기 싫으니까 괜찮다 하면은 또 좀 불편할 때 오시라고 또 보내기도 하고, 임플란트는 모빌리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페일한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녹으면서도 뿌리 밑에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모빌리티가 없잖아요, 임플란트는. 그런데 인접해 있는 자인치는 생각해 보세요.
페리톤 리가멘트가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뭐 본도 파괴될수록 모빌리티는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임플란트 하신 분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푸드패킹이죠. 근데 임플란트 한 치아 옆에 치아가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럼 푸드패킹 못 막습니다. 이야기하고 해요 저는.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접치 흔들려도 빼지 않으려고 결국은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그 이야기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를 당신이 했으니 그 음식물이 안 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절대적으로 환자는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의사 책임다예요. 나는 의사한테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으니 나머지는 당신이 다 책임지고 음식물 안 끼게 해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조심하시면은 되는데 실제로 이제 페리톤 리가멘트가 잡고 있는 자인치하고 임플란트 차이는 실제로 보시면은 그 결국에는 모빌리티 차이예요. 모빌리티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실제로 이제 이게 모빌리티는 이 임플란트는 뼈에 다이렉트 컨택을 하고 있죠. 앵킬로시스라고 이 표현을 했거든요. 어제 발치하는데 서드몰라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서드몰라 뺐는데 아예 딱 그 붙어 있더라고 뼈하고. 근데 붙어 있다는 표현이 그 분자 구조나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갭이 없어요. 예, 페리스페이스도 없고 갭이 없으니까 힘을 주면은 돌 쪼개듯이 쪼개지는데 쪼개지면서 분리가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뺄 수가 없죠. 그게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페리톤 리가멘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일라스티스가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6에서 8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인접 자인치는 페리톤 리가멘트 서포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30마이크론, 또 페론타이티스에 이완되면은 어떻게 되죠? 뭐 100, 200 막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1mm, 2mm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 어떻게 이렇게 모빌리티가 다른 게 공존할 수 있냐예요, 입안에. 이동,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른데 힘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하고 인접 치아가 분명히 리스폰스가 다른데 리액션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존하냐가 지금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가만히 물었을 때는 비슷하게 닿고, 아니 그 자인치가 많이 닿고 꽉 물었을 때는 임플란트가 닿게 하면은 자인치가 임플란트를 보호하는 쪽이죠. 반대로 가볍게 닿았을 때 임플란트가 닿고 임플란트하고 자인치가 닿고, 그 다음에 꽉 물었을 때는 자인치가 피어버리면 임플란트만 닿잖아요. 임플란트가 자인치를 프로텍션하는 보호하는, 그러니까 뮤추얼 프로텍트 오클린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인치가 강하면은 임플란트를 자인치를 꽉 물었을 때 닿게 하면은 자인치가 임플란트를 보호하고, 반대의 경우 자인치 약한 경우는 임플란트를 닿게 해주면은 자인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무조건 임플란트를 낫게 해서 뭐 어떻게 해결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힘을 받잖아요. 그 임플란트가 힘을 받는다 소리는 보철물을 통해서 교합력이 전달되고, 그게 이제 교합 하중이 어버트먼트 커넥션을 통과해서 픽처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픽처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교합력을 받았잖아요. 그 하중을. 그걸 픽처를 싸고 있는 뼈에 전달해서 분산 흡수가 돼야지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꺼운 픽처, 긴 픽처 이런 것보다도 그 픽처를 둘러싸고 있는 뼈의 양과 질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적절함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절함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분석해서 적절한 픽처의 크기를 선택해야지만이 치료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픽처에 렌즈가 있어야 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커넥션으로 해서 임플란트 몇 개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저는 13mm도 심거든요. 15mm도 이번에 허가 내서 또 심는 상황인데 그러면 13mm, 15mm가 필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오는 환자분 다른 치과에서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 참 대단하던데 보니까 15mm 그 익스터널 커넥션인데 제품은 어느 제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익스터널 커넥션인데 15mm에 직경 한 6mm 심어놨던데 상악 그 6번짜리에다. 대단하더라고 난. 그리고 환자는 그게 흔들린다고 찾아왔는데 만져보니 그 앞에 치아가 흔들려. 그런 거 오래 가요. 무조건 오래 가죠. 왜? 그건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오클 로딩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픽처 모빌리티가 생기고 그다음에 본이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위에는 페리 임플란탈 티슈가 리모델링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피부는 얼마 만에 되죠? 여자 선생님 계시니까 다 많이 아시잖아요. 일주일이잖아요. 아니 한 달. 죄송합니다. 한 달이죠. 뼈는 근육은 머리카락은 얼마큼 돼요? 제 말은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 계속 나잖아요. 머리카락은 이 턴오버 레이트라거든. 그걸 한번 바꿔지는 것을. 그게 얼마나 될까 머리카락은. 그 미용실 가보니까 그 한 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파마 하잖아요. 그럼 파마가 풀리는 기간이 3달 정도에서 6달까지 가는 것 같아요. 6달 정도 잡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새 머리가 계속 길어져 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걸 계속 자르다 보면은 완전히 파마기가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뀐 거잖아요. 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에 측정했을 때 개를 측정해 보거든요. 왜냐면은 테트라사이클린 인테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 라벨링 되죠. 이게 없어진 기간을 이제 그 한 사이클을 봐요. 측정하는 방법은 단순하죠. 근데 개가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그렇게 막 뼈가 생각해보세요. 6개월 이내에 막 다 새 세포로 바뀐다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 수명하고 사람 수명을 계산해 보죠. 사람이 80 산다면 개가 한 15년, 20년 산다고 보고요. 사람은 한 100세 산다고 보고 개 20년 살기 힘들잖아요. 사람 100세 사는 거 똑같아요. 그럼 5배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6개월 곱하기 3년? 3년 정도? 5년 2.5년 3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약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몇 년 해야겠어? 결론이잖아, 그건. 당연한 요요가 왜 와요? 그 사이에 끊으면 요요 와요.
3년 하고 사이클 2번까지는 돌려야 돼. 그러니까 5년은 해야지, 5, 6년 해야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고, 5, 6년은 운동을 한 가지 운동을 해야지 거기에 이제 몸이 적합하게 이제 새로운 세포로 기능적인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생각해 보자고요. 임플란트도 똑같을 건데 우리가 본 턴오버 레이트가 한 3년 보죠. 그리고 사이클이 한 5년까지 갈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이제 본 스트레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 캐파시티가 이 그 본 스트레스에 못 미치면은 결국 오시엔트로것이 파괴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리모델링 캐파시티가 본 스트레스를 이기면은 이 페리 임플란트 티슈에 리모델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스락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뼈가 막 올라오잖아요. 왜? 커넥션이 단단하고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사이즈 써야 돼요. 그것도 작은 거 쓰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임플란트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장님한테 어떤 환자가 찾아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루틴으로 무슨 임플란트 신고 보철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결국 따져 보시면은 본 리스폰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성공으로 가고 있냐 실패로 가고 있냐를 자기 자신이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것 중 하나는 논문에 나온 건데 테트라사이클 라벨링을 사람한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상실험 지원자를 찾아가지고 했던 것 같아. 무료로 임플란트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임플란트 한 개 빼서 한 개 정도 빼서 이 섹션에서 본 바이옵시하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에 의해서 보통 결정되잖아요. 표면도 아니에요. 마크로 디자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매겨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스테레오스인가? 그게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노멀본의 5배 정도. 그리고 조금 좋은 것들은 한 2~3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에스락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은 한 2배를 안 넘어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정상적인 본 턴오버 레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플란트 주위는 무조건 턴오버 레이트가 높아져요. 본 턴오버 레이트가 무조건 높아져요. 예, 스트레스 빠지니까. 그러니까 굵은 걸 왜 심냐고 물어보면은 뭐 이거 뭐 얇은 거 뭐 신기 쉬운 거면 충분하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내가 보기에는 논리성이 없어요. 신기 쉬운 임플란트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또 온바디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 실패했어. 왜? 심기 쉽다는 일단은 작단 소리예요. 임플란트가 얇거나 나사산이 너무 뾰족하거나 그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에 특히 이제 굉장히 얇고 뾰족한 나사들 있잖아요. 이 나사산 주위에는 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면 그 주위에 본 턴오버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질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본이 생겨서 어느 정도 매추링이 돼야지 매추얼 스테이트가 돼야지 라멜라 본이 생기고 라멜라 본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펑셔널 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신생골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힘을 받으면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쑥 빠져나오고 많이 겪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이제 안 붙어서 그러는 경우 있고 붙었는데 빠진 경우는 거의 그 오스테오이드가 많아진 거 우분본 체인지라거든 우리는. 그걸 우분본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라멜라본의 반대말이 우분본이거든. 약간 약한 그 뼈를 우분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우분
성숙이 안 됐다고 봐야죠. 그 뼈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로딩 걸리면 패솔로지 프랙처 돼가지고 임플란트가 빠지는 거죠. 네. 놔둬도 교합력이 또 가야지 뭐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뭐 이미트 로딩이 쉽다든지 막 이렇게 심기 쉽다는 그런 임플란트들이 대부분 온바디예요. 커넥션을 만들 수가 없어. 예, 조금 이게 그 굉장히 슬렌더하잖아요. 바디가 커넥션 못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사를 키우려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사의 그 길이가 길어지려면은 골이 길어지려면은 코안은 작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온바디밖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그 뾰족한 나사들 넣긴 쉬웠지만은 유지는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팩터를 이제 따져 보시면은 픽처 디멘전이 제일 컸죠. 그러니까 다양한 픽처를 뭘 하고 보유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오래 가게끔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픽처를 심을 때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심으란 거, 결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오클전 모폴로지, 그러니까는 그 크라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오클전 교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치아하고 픽처를 묶지 말한 거예요. 이 환자 아직도 오고 있어요. 예. 예. 어허. 네. 우리 생선가게 아저씨인데, 그래가지고 그 겪어본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뼈들이 막 파괴되는 시기가 있더라고. 사람마다 있어. 난 팔로우업을 많이 그 환자들이 많으니까 또 오래 오잖아요. 우리 벌써 30년 됐으니까 보면은 어느 시기에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막 이들이 막 쑥쑥 빠지고 임플란트도 막 애먹이고 막 이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이 환자도 전치 쪽에도 다 빠졌는데 안 붙더라고 임플란트가 많이. 그러면서 계속 파괴되고 좀 고생을 했던 케이스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 하나만 심고 요 따로 하면 될 건데 여기도 마치 하나 더 심고 왜 이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이 페널탈 리가멘트가 있다 없다가 결국 많은 걸 이제 좌우하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리 임플란트 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은 임플란트의 픽처를 싸고 있는 뼈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형외과 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아마 칼미 씨 그 양반도 좀 이걸 많이 응용을 했던 것 같고, 정형외과 본 렉처 들어가면 거의 다 이건 단골맨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디스유스 아트로피 구간 있잖아요. 이게 운동을 안 하면은 이게 뼈들이 없어지죠. 대표적인 표현으로 뭐라 하죠? 뭐 어떤 상황이 하죠? 그 프랙처 돼서 기부스 하잖아요. 집슨 기부스, 기부스라나 뭐 그 외국에서는 스프린트라고 하는데 스프린트 집슴 석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머슬이 50% 빠지단 말이에요. 머슬이 50% 없어지고 뼈도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디스유스 아트로피 상태에서 어답티브는 그 우리가 평상시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평상시에 빨리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내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호메오스타시스가 정해져요.
뼈의 어떤 강도라든지 또 웃긴 게 하는 운동에 따라서 몸이 바뀌잖아. 달리기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복근 운동 안 하거든. 근데 배에 그냥 그 식스팩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많아. 우리 동호회에서 다 식스팩 장착돼 있어.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한 사람도 있어. 근데 거의 안 하고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활동하는 어답티브 존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은 마일드 오버로드 상태에서 근육하고 그 뼈들이 액티베이션 되죠. 그러니까 턴오버 레이트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면서 강도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렇게 어답티브 상태로 이제 내려오겠죠. 운동을 계속하면은 한 5년, 10년을 하면은 평상시 이제 생활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운동을 양을 늘리라고 하잖아요. 강도하고 이 빈도와 시간을 늘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몸이 더 좋아지려면은 이걸 올리는 거예요. 마일드 오버로드. 자전거 제가 오래 했잖아요. 자전거에서 이걸 많이 써요. 돌파를 해야 돼요. 자기 한계를. 그러면은 리커버리 스테이지로 들어가잖아요. 몸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좀 쉬잖아요. 어답티브 레인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높아지는 거죠. 위쪽으로. 그걸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달리기도 그래요. 달리기도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은 10km 세팅이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10km 그냥 가서 뛰어요. 20km는 한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뛰어봤더만 몸이 아프더라고요. 예, 마일드 오버로드가 돼가지고 조금 참았어요. 그랬더만은 10km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픈 거죠. 알아놓는 거지. 그냥 그냥 상태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이걸 패솔로직 오버로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랙처가 일어난 거죠. 예, 스트레스 프랙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분분 드리프트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프랙처가 일어난다. 여기 검은색이 우분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상태로 가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들이 다 녹아서 결국에는 페일링 하거나 페일드 상태로 결론이 나게 되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임플란트 종류가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왜? 마크로 디자인이 이걸 충족할 수 있게끔 해결하고 있어야 돼요. 커넥션이 이 경고에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어야 돼요. 어버트먼트 직경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안정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 임플란트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들이 개발되고 계속 사용도 되고 계속 없어지죠. 예.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임플란트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임플란트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카노셉타 시올이란 게 왜 메카노셉타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바이올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있잖아요. 그걸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의과 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제일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먹어서 이렇게 그게 뼈의 혈관을 막는 것 같아. 그래서 브리딩이 안 돼요. 그거 네크로시잖아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뭐예요? 피가 날 때까지 파낸다죠. 피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뭐 한다? 항생제 먹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항생제 얼마만큼?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6개월, 1년, 2년, 3년 상관없어요. 계속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니까 퍼스트 포메이션 되죠. 그러니까 네크로틱 티슈는 피가 날 때까지 제거한다. 그 다음에 항생제는 농이 안 생길 때까지 먹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결론이. 그러니까 엄청 지금 힘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지 뼈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생리학에서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타민 D 뭐 그래서 햇볕에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생긴다고 뭐 호르몬 역할도 있고 뭐 치과에서도 요새 그 임플란트하고 약 먹이잖아요. 칼슘 먹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플라시보 효과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한 것은 운동을 하면 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뼈를 생기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호르몬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업테이크된 프로세스라든지 뼈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운동은 생각해 보세요. 뭘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유타 대학 쪽에서 아마 연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상의 어떤 메카노셉타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그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신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임플란트 신고 나서 메카노셉타 시오리로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디멘전이 중요하고 임플란트를 보초를 끝난 후에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교합 하중을 이렇게 흡수 분산시키는 어떤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가 다 맞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액션과 리액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메카니컬 스티뮬러스에서 이 본 메타볼리즘이 컨트롤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임플란트 교합은 100% 맞는 것 같아요.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랙티브 오시오제네시스도 있잖아요. 계속 당기면 뼈가 생기죠. 그렇죠? 호르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리자노프 서저리죠. 우리 키 작은 사람들 그 키 키우려고 그린스텍 프랙처 하고 그다음에 계속 늘리면은 발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또 없어지는 디스오스 아트로피로 보면은 이 프랙처된 뼈들의 스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증가하는 것은 바디 엑서사이즈잖아요. 엑서사이즈란 바디 워크업인가? 워크아웃이죠. 워크아웃. 워크아웃. 뭐 저도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늘리면은 이렇게 이만큼이 이 뼈가 개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힘을 가지고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가지고 뼈를 만든 거잖아요. 반대로 뼈도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로 의해서 결국에는 뼈가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과 실패는 오크젤 로딩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반대로 리모델링도 오클루잘 로딩이 생기고 결국 기능적인 그 로딩이 계속 가해지면은 라멜라 본 시프트로 일어나서 뼈들이 더 단단해지고 패솔로지 로딩이 일어나면은 우문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인 거죠. 이러다 보면은 페리 임플란트를 본에 패솔로지 프랙처가 생기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세 인터그레이션이 로스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뼈가 파괴되면 파이브로스 인터그레이션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페리 임플란타티스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뼈가 파괴되잖아요. 세컨더리 인펙션이 생기죠. 왜? 픽처 사이에 고래에 골이 있잖아요. 골은 이 그 오럴 하이진, 그러니까 셀프 하이진이 안 되잖아요. 그 골에 그 파괴된 물질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더 세컨더리 인펙션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그 뼈들이 수평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폭탄 맞은 자리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가 정확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은 이게 본 바이올로지 쪽 메카노셉타 시오리가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알았죠. 그 본이 어떻게 그 뼈가 어떻게 액션 리액션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 되고 피초가 왜 중요한지, 그 디멘전이라든지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교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양쪽에서 봐야죠. 하나는 서저리 쪽이고 한쪽은 이제 교합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의 트리트먼트 플래닝은 교합 컨셉에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보철이죠. 보철이지만 실제로는 교합 내용이잖아요. 교합 컨셉에서 트리트먼트 플래닝이 생겨야지, 만들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합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픽처 셀렉션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좋은 방향과 좋은 위치에다 심으면 되죠. 방향이 먼저냐 위치가 먼저냐인데 위치가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악 7번을 심어요. 그럼 약간 메지알로 더 기울이면은 사실 컨택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를 약간 디스탈로 잡잖아요. 그리고 교화면 중앙에 놓으면은 방향이 약간 메지알로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위치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위치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서지컬 프로세스들을, 그러니까 어떤 서지컬 그 수술 과정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뭐 봉고를 할 때는 하고 리치 스프리팅 해도 되고 소켓 리프팅도 되고 뭐 뼈가 있는데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치료에 성공하죠. 실제로 임플란트 신고 이렇게 파노라마나 CT를 딱 보잖아요. 마음이 오던데 뭐가 이거 망했다. 오래 못 가겠다. 불안하다. 잘 됐는데 환자한테 자신 있게 말을 해줘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지. 이런 게 심는 순간에 롱제비티, 그러니까는 롱텀 리절트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과정일 뿐이죠. 치료의 과정. 그래서 그런 게 나만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잘 심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가는 것은 너무너무도 당연하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잘못 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꿔요. 환자가 좀 불만인 사람도 있어. 근데 나중에 환자한테도 화를 많이 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고개를 계속 이렇게 막 흔들고 피해 다니는 거죠. 환자가. 막 긴장감 막
턱 들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화 못 내고 직원들한테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 거면은 똑바로 하라고. 머리가 계속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고. 왜? 좋은 치에 좋은 방향을 못 심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상황이 끝난 거예요. 장기적인 예우는 무조건 안 좋아요. 엑스레이 딱 찍고 방향 안 좋잖아요. 좀 덜 들어갔다든지 그러면은 아까 좀 많이 움직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한 번 더 하시면 더 수정하시면 더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그 마취가 됐으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넣기만 하면 되니까 오시라고 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많이 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가끔 이렇게 좀 결과 안 좋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심는 순간에 임플란트 수명이 정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은 기계적인 어떤 상황이잖아요. 연결하고 임프레션 뜨고 이제 기공수 가면은 교합을 맞춰서 가져오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제 문제잖아 이게. 내 입장에서는 얼리 로딩 할 것이냐, 이밀 로딩 할 것이냐. 이밀 로딩도 꽤 해요. 풀마우스는 해요. 풀마우스는 또 되더라고요. 근데 싱글이나 작은 것은 못하고 또 환자분이 자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교합을 안 닿게 많이 안 닿게 형태만 만들어줘요. 싱글이나 보통 한두 개짜리잖아요. 예, 그러면 또 non 펑셔널 이밀 로딩 된 거잖아요. 꽤 해줘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 로딩도 해요. 템포럴 써가지고 좀 장기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딜레이드 로딩도 하죠. 좀 기다렸다가 템포럴 해주는 거죠. 골질이 안 좋으면 많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딩 프로토콜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썼는데 이건 그 플리 밸런스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에 맞는 균형 있는 교합을 찾아주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센트리 오클루전은 올스퀘어가 돼야 되고 까딱까딱 안 걸리게 최대 교도 가마비가 동시에 최대한 많은 수가 동시에 많은 접촉이 동시에 닿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익센트릭 가이드는 시퀀셜 가이던스라고 있는데 좀 이따 그 도해로 설명드리고 언더 오클루전을 좀 하죠.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뮤추얼 프로텍트 임플란트 오클루전을 하는 게 좋고 임플란트가 자연치를 보호하거나 자연적 임플란트를 보호하거나 서로 보호하는 상호 보호 교합을 하는 게 있고 교합 조정을 잘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임플란트를 아주 큰 걸 심지 않으면 교합면을 줄인 게 맞죠.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교합면 줄인 게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시퀀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견치하고 소구치하고 대구치를 이렇게 한 플랜상에서 놔봤어요. 이미지 라인을 그려서 하나의 평면에다 중첩을 해본 거죠. 예.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물론 요런 상태겠죠. 이걸 하나로 해보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견치가 5바이트 제일 크죠. 예. 소우치가 그 다음 크고 대우치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마모가 안 된 치아에서는 결국에는 견치 유도가 일어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워킹 쪽의 이 상태하고 밸런싱에 또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 각도가. 근데 밸런싱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낮으면은. 밸런싱이 닿기 시작하죠.
크면은 이게 떨어져 내려오는 각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죠. 교두가 뾰족하면 어떻게 밸런싱이 닿기 시작하죠. 그럼 바이레탈 밸런싱이 생기고 풀리 밸런스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견치도였다가 견치가 마모되면은 소구치 높이까지 마모되면은 그룹펑션이 생기고 이게 또 마모돼 가지고 전체가 마모돼서 대구치까지 높이가 같아지면은 유니레탈 밸런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반대 밸런싱이 걸리면은 바이레탈 밸런싱이 생기고 전치가 엣지 투 엣지로 닿잖아요. 그러면 풀리 밸런스 구현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 돌려보세요. 턱을 돌려보시면은 전치가 견치를 넘어가잖아요. 측절치 엣지가 닿고 더 가잖아요. 중절치 엣지가 닿아요. 거의 대부분 환자들 다 그래요. 클래스 1, 2, 3에서 3는 좀 아니고 1, 2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단다 해서 저는 시퀀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오버바이크 오버젯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오버바이 오버젯을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치가 큰데 왜 전치 가이드가 일어나고 구치가 뜨냐 물어보잖아요. 구치는 여러 개의 그 교두가 융합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버바이스는 구치가 더 작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전치가 오버바이스 크니까 상대적으로 오버바이스 큰 게 상대적으로 오버바이스 작은 것을 이계시키더라는 게 논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입장이. 그리고 이제 이게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홀딩 커습이 인터락킹 돼 있죠. 서로 상악과 하악이 홀딩 커습이 인터락킹 돼 가지고 이게 이제 하악이 앞으로 가니까 상악은 이 상악 홀딩 커습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차원적으로 이게 움직여요. 치아들이.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이기가 되고 어느 게 가이드를 할까요? 오버바이스 많은 게 상대적으로 닿고 오버바이스 적은 게 상대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오버젯은 반대죠. 예. 오버젯이 작은 게 큰 거를 이기시키죠. 그런데 닿지는 않아도 공간상에 이런 그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했어요. 이쪽 이거 한두 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버바이스를 낮추면 되죠. 예, 그러면 측방이 안 닿죠. 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치과를 배울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가 안 가르쳐줘. 그리고 다 몰라. 교합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닿고 어떤 경우는 안 닿아. 그럼 나는 생각해 보세요. 편심에서 안 닿고 싶어. 중심에서 닿게 하고 있고. 그러면 중심에는 닿아야지도 되죠. 어쨌든 편심에 닿으면 측방망이 가해지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럼 안 닿게 하고 싶어. 뭘 해야 될까요? 오버바이트를 줄이면 돼요. 오버바이트를 많이 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하잖아요. 그럼 깎으면 되잖아요. 깎거나 아니면 보초를 좀 낮게 하거나 오버바이트를 많이 줘서 오버바이트 많이 줘서 줄여서 하면 되죠. 오버바이트를 많이 주고 그럼 되죠. 뭐 너무 단순한 답이라 초라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예술적으로 하느냐, 그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또 가능하면 예술적으로 잘 표현을 이렇게 형태의 표현을 잘 해주면은 그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대단한 의사들이고 그냥 귀찮듯이 막 깎아버리고 밋밋하게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거칠은 손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야죠. 여기. 그리고 대합치를 이제 요건 대합치를 얹어봤고, 그죠? 상하악이 하악에 붙었죠. 여기는 하악이 상하악이 붙어 있고, 요건 그냥 그 상하악, 하악 따로 그려본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 슈퍼임포지션을 해봤어요. 예.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예.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합을 막 선생님들이 그 글로 배우잖아요. CR 위치는 어떻고 뭐 어디 커습이 어느 그룹을 따라가야 되고 그 기능교등 뭐 이렇게 그 건들면 안 되고 뭐 견추도를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배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상을 딱 하려고 들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은 이미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이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게 닿고 어느 게 안 닿을 건지 알죠. 딥파이트예요. 근데 전치부 임플란트를 싱글을 해. 어떻게 돼요? 챌린지 코스죠. 나중에 컨넥션 다 풀리거나 부러지거나 스크루 풀리거나 임플란트 주위에 막 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지가 흔들리면 기회가 더 좋잖아요. 그냥 크라운 해가지고 5바이트를 다 줄여버리죠. 아니면 빼고 임플란트를 추가를 하든지 버틸 수 있게끔. 근데 싱글 심었는데 옆에 이들이 다 움직여. 바이트는 깊어. 환자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거 우리 못한다고. 못하는 거니까. 그 지금까지 외웠던 CR이나 뭐 이런 것들 견치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5바이트만 보면 이거 어느 게 더 세게 닿겠구나 측방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로딩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잔존치의 어떤 페리오돈탈 서포트를 계산해 보면은 내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바이트가 깊어요. 깊은 데 넣었어. 근데 전치라 이 5바이트를 줄일 수가 없어. 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치암 하나 짧으면은 환자가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흔들리면은 임플란트 여러 개를 해서 또 사이즈도 큰 거 해서 또 발출 즉시 임플란트면은 훨씬 더 큰 걸 쓸 수 있죠. 임플란트를. 그렇게 해서 커넥션 좋은 거 안정적인 걸로 해서 몇 개를 묶어주면서 이 전치부 오버바이트를 줄이면 되죠. 하악 전치를 갈아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 주 그 환자 한 분 또 그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성격도 예민하고 그 다음에 전치부 이렇게 대합치가 포셀린이라 아래 치아가 다 갈렸어요. 그러니까 대합치가 포셀린이면은 반대편 자연치는 두 배로 갈리잖아요. 마무리하기 두 배로 위에 이제 잘라서 끊어내고 아래 두 개 심고 이미지 로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non 펑셔널로. 그 대신 3번에서 3번까지 다 깎았어. 잔치도 그러니까
프랩해서 다 템포럴 다 만들어. 예.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알죠. 우리는 딱 위험 신호가 막 오면은 나도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해. 똑같은 환자가 막 갈아 먹을 건데 그 보출물로 그러잖아요. 근데 빤히 오바이트 깊죠. 뭐 환자 또 그 교합력도 세죠. 그러면은 뒷감당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알잖아요. 오바이트만 봐도.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 알고. 예. 입안에서 보면 이런 상태고. 그리고 환자가 시리다거나 아프다는 치아들 봐보세요. 다 이렇게 해서 걸려서 와요. 단순하잖아요. 높은 게 먼저 닿는 게 힘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페리돈탈 리가멘트에서 버티면은 괜찮은 거고 그 페리돈탈 서포트를 초과하는 오버로드는 환자가 시리거나 흔들거나 아파서 오죠. 이렇게 단순한 얘기 어디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조직학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피조를 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덴트날 튜브를 열려서 그 시리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맞겠지만은 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온트로 포레시스라든지 시리지 않는 치약을 쓰라든지 또 뭐 하죠? 뭐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그 튜브를 막는다고. 예. 근데 자연치는 괜찮아지나? 그게 열자극이 계속 가해질 건데 레이저는 엑시머 레이저, 안과용 레이저 아니면 전부 다 열이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요새는 이제 그 안에 펄프 소독도 레이저로 한다고 막 레이저로 막 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안 한 환자는 문제가 되나?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정상적인 치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개 이제 이미지로 배우셔가지고 이 상태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많이 닿는 데가 문제 생겨요. 먼저 닿는 데가 문제 생긴다고요. 예, 그것만 잘 체크하면 되지.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 머릿속에서 이게 그 여러 개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돌아가야 되니까 어렵고 임플란트 자연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자연치는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이 치아 중앙에 있어요. 레버암이 길죠. 그러니까 얘가 흔들려도 어떻게 써 먹어지는데 임플란트는 크리스탈 본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크리스탈 본부터 녹아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냥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 에스락 같이 그 EH 그러니까는 에머시 하이트가 있는 깊이 심는 서브 레벨로 심는 임플란트들은 좀 더 내려가 있죠. 이것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심으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조금만 더 깊이 심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가요, 무조건. 그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교환면을 더 줄였어. 그러면 더 작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서브로 심고 교환면을 줄이고 좋은 방향의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 심어야지 오래 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큰 걸 심으면 상관없어요. 디멘전이 큰 것들을 심으면은 좀 자유롭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가 빠지고 보너스가 생기면은 작은 임플란트밖에 못 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언더바이트를 시켜야 하는데 그 언더바이트를 시키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하악을 했죠. 그러니까 하악 버칼 커스만 닿고 A, B, C 컨택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C 컨택 쪽을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버칼 커스만 대합하는 그 교합면에 쌓여 있잖아요. 홀딩이 되죠. 그래서
버칼라이즈드 오클루전이라고 불러요. 상악을 했어요, 내가. 상악을. 그러면은 반대로 버칼을 안 닿게 A 컨택을 없애고 B하고 C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링갈라이즈드 오클루전이 되잖아요. 이거 많이 써요. 예, 기능교도만. 홀딩만 잘 펴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띄우는 것도 사실은 조금 띄워야죠. 그 제가 마술 얘기 하잖아요. 계속. 갑자기 없어졌어. 근데 이렇게 없앤다고 해서 이거 보여. 그럼 코미디죠.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해야지 마술이지. 상대방 다 보이는데 난 마술 부린다고 하면은 그 코미디가 돼 버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교합 접촉을 줄였을 때 환자가 이해하지,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게끔 하란 거예요. 그러니까 띄워도 약간 띄워야지. 너무 띄우면 이제 환자는 그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임플란트를 했을 때가 좀 편하죠. 교합면을 줄여버리면 되니까. 80% 정도는 한 것 같아, 나도.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80% 정도가. 근데 이제 그 ITI가 그렇게 돼요. 오래 가죠. 줄여놓으니까. 예, 안 씹힌다고는 하고 환자는 안 씹혀서 찾아오고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안 씹혀서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 한때 우리 한국에서 그 막 덤핑 치과로 유명했던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효도 치과라고 해서 효도 임플란트 용플란트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작게 하는 게 프로토콜이었잖아요. 또 노인네들이니까 이 저장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게 하니까 더 편하죠. 예, 더 오래 가고 평가는 좋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컴플리케이션 생기면은 결국 이 컨택 오픈이 생기고 크리스탈 본노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페리 임플란트 생겨서 이제 계속 교합적인 문제점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붓고 나서 보철하잖아요. 보철이 안 맞으면 보철 문제고 보철이 맞죠? 그 다음부터 교합 문제입니다. 이게 임플란트는 교합을 공부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합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앞에가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바이트가 깊었던 환자예요. 전치후 바이트가. 그 대신 뒤에는 저는 굉장히 편하죠. 예. 이것도 뒤에도 뼈가 다 안 녹고 버티고 있죠. 전치는 다 녹았잖아요. 딥바이트 해가지고 하악이 아예 안 보일 정도 딥바이트였어요. 그래서 풀마우스에서 다 해줬는데 이거 빼고 하자고 했는데 환자는 쓸 때까지 써보겠다고. 그래서 교환 문제죠. 저것도 임플란트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던 것도 있고 팔로업은 이제 보통 13579로 오라 하거든요. 환자한테는.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홀수라 여기가 쉽잖아요. 25년. 한 25년은 가야지 그 의사로서 어떤 자존감 딱 자존감이 좀 살아 올라오지 않나요? 네. 네, 최소 25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프로스돈티 리메이크를 많이 하죠. 임플란트가 빠지면 안 되고 대합체가 빠졌다든지 뭐 상황이 이렇게 막 계속 변화하니까 입안의 교합 환경이 그래서 이제 보철물 다시 만들어주고 리페어하는 경우도 꽤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루전 어저스트먼트 좀 이렇게 한쪽이 빠졌거나 하면 좀 세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치아들 있죠. 잔존치 매니지먼트를 하죠. 계속 그 페런탈 서저리도 하고 트리트먼트를 세라피도 하죠. 그 다음에 오클루전 체인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교합이 많이 변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케이스들 이제 많이 보죠. 네. 이분은 그
우리 그 앞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병원 앞에 거기 근무하신 분인데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 그냥 이렇게 살려고만 했대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해서 한 3년에 걸쳐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할부식으로 계속 받아서 했는데 사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안 어기고 계속 비용 완부를 하고 치료 끝났고 지금도 앞에 근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팔로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후가 좋죠.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뭐 거의 이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분인데 여기 캐널 인절이 가능성이 있다니까 자기는 안 한대요.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 우리 이 병원 근처에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 자기는 말하는 게 어눌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은 자기는 그 안 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딱 끊더라고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다 심었고 다 심었죠. 아래는 4개 심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멘탈프라면 돌아가죠. 하나만 더 심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아쉽죠. 6개만 심어도 지금 제2소구치까지 해놨잖아요. 이게 크라운을 아니 제1소구치까지 하나만 더 했어도 제1소구치만 돼도 굉장히 스타빌티가 좋아지거든요. 구치 홀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도 뭐 이게 최소한 20년 가야 하는데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수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음식을 세게 못 씹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바이트가 되니까 음식을 세게 씹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는 무조건 오래 가죠. 대합체가 된처니까 뭐 이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앞에 이제 제일 소구치까지가 문제인데 이건 하나씩 다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대합체가 된처죠. 이건 백날에도 문제 안 생겨요. 한 25년 이상 된 결과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심다면은 다 심어요. 14개를 다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악골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대부분 그 전치부만 심고 이게 그 임플란트 파살된 차거나 오버된 차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끔찍한 결과입니다. 거의 좀 거의 실패를 해요.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 다 심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가 맞아요. 왜냐면은 위가 된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뭐랄까요? 그 교합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빼고 심으면 어떠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파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얼마 그 50%밖에 임플란트 못 아끼는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는 공간이 없어 하나 뺐잖아요. 3개 심었어요. 전체는 견치 그거 살렸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안 심으면 어쩌냐 물어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7번이 없잖아요. 그러면 덴처 스타빌티가 엄청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임플란트는 환자분 수명만큼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녀 수명이 얼마큼 되냐가 문제죠.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이 경우도 이제 전부 다 풀마우스하고 여기를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빼버렸으면은 아마 위치가 좀 더 좋아지고 대합치 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음식물 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그 위에도 이제 그 하나 못 심었어요. 여기 요게 3번이고 2번이고 여기 1번이죠. 좀 애매하더라고. 이렇게 비대칭 환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플란트는 오래 가야잖아요. 그래서 서브를 심어주고 여기는 어버트먼트까지 뼈가 찼죠. 다 이렇게 여기도 어버트먼트까지 뼈가 다 찼죠. 상악도 비교적 7에 11짜리 여기도 아마 7에 11일 겁니다. 그래서 6.7이나 7에 11짜리 다 심어 서브로 다 심어서 해놨기 때문에 오래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죠. 이것도 뭐 오래 가죠. 이게 속 편하죠. 왜냐하면 자인치가 안 남았잖아요. 네, 이게 더 속 편하죠. 진짜 오래 가죠. 이건 보면 뼈가 막 자라오네 막 벌써 뼈가 전부 다 어버트먼트 밑에까지 다 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치는 2개에서 브릿지 했고 자인치 살렸고 대합치는 단청. 턱수죠. 이건 턱수 임플란트들. 턱수도 다 차올라요. 보시면은 오히려 본 반응은 더 좋아요. 라킨보다. 그래서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 식스하면 어쩌나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렇게 하시고 풀마우스도 하죠. 무섭죠. 이런데 막 캐날 닦고 이쪽은 센서리 호수가 왔었어요. 근데 많이 풀리던데 또 이분이 아마 해외 출장이 아니고 해외 지사 근무를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결혼을 못 하셨어. 40대 초반 이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캐널 인저리가 온다고 환자를 보냈거든요. 2번인가 3번인가 보냈는데 어머니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가 하나도 없으니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무리 어떤 여자든지 이가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근무는 좋죠.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원하니까 또 뭐 꼭 하고 싶대요. 그래서 캐널이 이제 이쪽은 피했는데 어떻게 다 닿았잖아요. 근데 이쪽은 문제가 없었고 이쪽은 처음에 컴플리트하게 센서 로스 왔는데 한 3년 정도 2년인가 되니까 한 5, 60%는 다시 리커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좋아요. 잘 먹으니까 관계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기 우리 실장 백인호 실장 친구 남편이세요. 중장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다 개수만큼 신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 보시면은 치아 사이가 임플란트 사이가 널널하잖아요. 굉장히 체구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냐고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고 28개 다 심었죠. 이거 이야기를 하자 보면 중국 이번에 갔잖아요. 중국에서도 치과 의사들 꿈이래요. 다 심는 게. 오른 X에서 오른 6 뭐 오른 4는 그건 좀 애들 장난이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보철 연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다 심는 것은 처음 봤대요. 다. 요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32개짜리 하고 있어요. 사랑니까지. 환자가 원해. 돈은 많아. 돈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자기는 그거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28개를 넘어서 사랑니까지 32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분도 중장비 하니까 허 벌판에 공사장 가서 하루 종일 포크레인이나 뭐 불도저를 밀고 있잖아요.
그 다른 분 한 분 또 있어. 그 탱크놀이 하신 분도. 그분도 계속 운전이잖아요. 먹는 거 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운동은 중장비 하면 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28개를 다 심으려면은 왜 이걸 보여줬냐면은 S락은 위에 올라가는 포스트 사이즈가 작잖아요. 예. 지금 이게 아스트라를 그려본 거거든요. 사이가 없잖아요, 이게. 임플란트 사이 공간이 없어요. 이건 이제 자연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치아가 상실되고 뼈가 더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치 콜랩스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이런 임플란트를 본네별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와이드를 심을 수가 없어요. 상처로. 네. 그래서 이런 서브레벨 임플란트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 지금까지 보신 게 많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플랫폼 스위칭이 딱 되는 임플란트를 쓰면은 이 임플란트 사이에 뼈가 충분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잖아요. 보통 그 뼈가 녹죠.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인접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레벨로 심어 놓으면은 이런 상황이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생겨도 인접 임플란트 영향을 안 줘요. 반대로 인접에 자연치가 더 생각해 보세요. 자연치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왜 서브로 심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넥션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어야 되는지, 세 번째는 플랫폼 스위칭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왜 이 임플란트를 개수만큼 심어야 하는지. 줄이면은 생각해보세요. 보철물이 이 교합 하중을 흡수 분산한 게 아니잖아요. 심어진 임플란트에서 교합 하중이 흡수돼서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한 치아당 하나는 심어줘야지 교합학적으로 안정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이 줄일 생각을 해요. 줄일 생각, 왜 줄일 생각 하시냐면은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예, 붙어버리면은 조금만 문제되면은 인접치까지, 인접 임플란트까지, 인접 치아까지 바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뒷감당을 못 하는 거야. 통째로 블럭이 싹 빠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심는 거예요. 예, 줄여서 심고, 줄여서 심으니까 또 어떻게 되죠? 교합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지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페리 임플란트가 또 생기고, 그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인터널이라서 안전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익스터널에서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엔 락킹 테이프나 이 서브레벨을 심을 수 있고, 플랫폼 스위칭이 확실한 것들, 그 다음에 커넥션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것들을 쓰셔야지만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고, 교합학적으로 자기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결국 success, survival, failing, failed가 결국은 교합에 의해서, 교합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임플란트 트리트먼트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약간 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상식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고, 하고 계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임플란트 디자인은 어떤 유리한 장점이 있고, 또
또 반대로 단점도 있잖아요. 모든 게 장점만 있는 임플란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플랫폼 스위칭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임플란트 서저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실습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실습도 해보면서 임플란트를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임플란트 치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